미세먼지로 답답한 하루의 끝에 대형 화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망자도 발생했는데 오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리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충남 천안시 대형 호텔에서 일어난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지하주차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계속되며 서울 등 수도권에는 2015년 관측 이래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수도권에는 내일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됩니다. 빙상연맹이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해 영구 제명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징계 없이 뒤늦게 기대에 못 미치는 대책을 세우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빙상계에 성폭행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전직 유도 선수가 고등학교 시절 코치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원점에서 철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암사역 흉기 난동 사건은 함께 절도 행각을 벌인 10대들이 다투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휘둘러 B군을 다치게 한 혐의로 19살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동물권 단체 케어가 보호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시켜왔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박소연 대표를 상습 사기 등으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와 해운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생존자나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생존자 한 명에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극우 논객 지만원 씨 논란으로 지연돼 온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을 뒤늦게 확정지었지만 논란은 더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여당과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숨 쉬는 게 무서운 하루였습니다. 오늘 전국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됐는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2015년 관측 이래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겨울 최악의 미세먼지는 내일 오후에 찬바람이 불면서 약해질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전체가 희뿌연 먼지 장막에 뒤덮였습니다. 안개에 짙은 미세먼지가 뒤엉키면서 서울 가시거리는 종일 평소 10분의 1 수준인 1km 미만에 머물렀습니다. 미세먼지뿐 아니라 건강에 더 치명적인 초미세먼지 농도도 크게 치솟았습니다. 강남구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73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는 등 서울은 평소보다 10배 이상 짙어진 초미세먼지에 시달렸습니다. 경기도는 더 심각했습니다. 여주시 188마이크로그램, 부천시 내동 187, 의정부시도 160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으며 2015년 관측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온화한 겨울 날씨로 대기가 정체되며 국내 오염물질이 쌓인 데다 지난 주말부터 중국에서 심한 스모그가 유입되며 상황이 더 악화한 겁니다. 미세먼지는 평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입자가 작지만 이것이 모여 농도가 짙어지고 안개에 뒤엉키면 시야를 흐리게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대기 정체로 국내 오염물질에 축적된 데다 서풍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돼 농도가 더 짙어졌습니다. 한반도를 뒤덮은 최악의 미세먼지는 내일 오후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점차 약화하겠고 특보도 점차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모레는 영하 10도 안팎의 반짝 한파가 찾아오며 모처럼 깨끗한 공기를 만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화요일부터서는 오후에 대체로 농도가 낮아지기 시작해서요. 수요일에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주 후반과 주말에는 온화한 날씨가 나타나며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지자체마다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차량 2부제 실시와 노후 차량 운행 제한 등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치 흑백 TV 화면을 보는 듯 희뿌연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숨쉬기 힘든 하루. 마스크도 모자라 목도리까지 동원해 입을 가린 채 서둘러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무래도 눈이 저는 미세먼지 때문에 좀 많이 따갑고 건조해짐을 많이 느꼈고요. 또 아무래도 마스크 쓰고 있어도 목이랑 코가 좀 많이 아픈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 스모그까지 들어오면서 미세먼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을 덮쳤습니다. 수도권에선 역대 세 번째로 이틀 연속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선 차량 2부제가, 주차장에선 공회전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아니요, 지금 공공 타가지고 출발하려고 시동 거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는 CCTV를 활용해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 차량을 단속했습니다. 등록된 32만 대가 오늘 운행을 제한할 시 초미세먼지 40%를 저감할 수 있는 도로에 쌓인 미세먼지를 없애고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 곳곳에서 도로 위 먼지 청소가 진행됐습니다. 미세한 피타를 승해서 배출하기 때문에 그 공기 정화까지 해서 바깥으로 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시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지자체들은 총력 대응에 나서는 등 미세먼지와의 전쟁은 온종일 계속됐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초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호흡기를 통해 들어와 폐와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킵니다. 내일도 야외 활동을 최대한 삼가고 불가피할 경우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 합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과 40분의 1 이하의 미세한 입자로 폐렴과 폐암, 뇌졸중, 심장질환, 천식 등 질병을 악화시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연구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입원율이 2.7%, 사망률은 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미세먼지는 훨씬 해로워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마다 폐암 발생률이 9%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폐질환이 악화된다든지 혹은 심혈관,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최근에는 비만과의 관련성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야외 활동과 외출을 삼가고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일반 면 마스크는 미세먼지를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외출했다 돌아왔을 때는 손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과 샤워 등을 통해 몸에 달라붙은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게 좋습니다. 어린이와 노약자, 임산부는 건강관리에 더 주의해야 하고 호흡기와 심혈관, 천식 질환자는 증상이 악화할 경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네, 충남 천안의 대형 호텔 화재 소식. 매시간 계속 속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불길은 잡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화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네, 충남 천안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불은 지금 모두 진화된 건가요? 네, 지하 1층에 남아있던 불길은 1시간 전쯤 모두 진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건물 내부에 열기가 남아있어서 조금씩 하얀 연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소방관들이 건물 내부에 혹시라도 남아있을 사람들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생사가 확인되지 않던 호텔 전기관리팀장 김모 씨가 사망자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불이 나자 소방본부에 신고하고 소화기를 들고 지하 1층 주차장으로 향한 뒤 연락이 끊겼다가 수색 결과 주차된 차 옆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남 천안시 쌍용동에 있는 남하다 앙코르 호텔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4시 56분입니다. 현재까지 모두 19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입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가운데 중상자가 3명으로 분류됐습니다. 부상자 가운데는 소방관 4명도 포함됐습니다. 소방본부는 이번 화재로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관할 소방서와 인접 소방서를 포함해 대여섯 곳 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모두 진화와 구조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호텔이 있는 곳은 천안 시내 일봉산 사거리 부근입니다. 소방본부는 불이 지하 주차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현재까지 객실 7곳에 있던 투숙객을 포함해 40여 명이 자력으로 대피하거나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호텔은 지상 21층, 지하 5층으로 객실 400여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수색 작업을 마치고 건물 내부에 남아있는 열기가 잦아드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충남 천안 화재 현장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 화재 원인과 화재 당시 상황을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는지 전문가 연결해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전전문기술사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이송규 기술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송규 기술사입니다. 네, 지금 사망자까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불이 네. 지하 2층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객실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도 아닌데 인명피해가 이렇게 컸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재가 나면 이제 연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데요. 이번 화재는 연기가 과다했고 그 연기 중에 맹독성, 어떤 질식할 수 있는 그런 연기들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연기 속에 맹독성 물질이 많았을 것이다. 네네. 부상자 가운데 소방관도 4명이나 포함이 돼 있던데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소방관들까지 지금 부상이 당할 정도의 어떤 연기라면은 이 사용됐었던 어떤 재질들이 맹독성, 가연성, 급가연성, 급맹독성 있는 물질들이 사용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보시기에는 호텔 내부에서 사용했던 자재들이 불이 났을 때 맹독성이고 또 쉽게 불에 옮겨 붙는 그런 자질을 썼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에 지금 방염제 호텔 같은 경우에는 타지 않는 재료들을 사용하도록 규정화돼 있는데 네. 어떤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조사를 해야겠군요. 네네. 지금 이 호텔이 지상 21층 그리고 지하 5층짜리 건물이라고 합니다. 객실도 400여 개나 되는 큰 규모의 호텔인데요. 네네. 이 정도 규모의 호텔이면 어떤 소방 장비들이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까? 지금 당연히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스프링쿨러거든요. 그래서 네. 그 건물이 지금 작년에 지금 새로 건축됐다고 하니 스프링쿨러는 당연히 설치가 의무화 됐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알 수 있는 것들이 5층 이상이면은 특히 호텔이나 큰 건물들이요. 계단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계단은 화재나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계단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계단에 화재나 비상시에 그 계단에 대피를 하면 가장 안전해요. 네네. 그러나 그 계단을 관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계단이 더 위험한 장소로 돌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피난 계단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특별 피난 계단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계단은 우리가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계단인데 이 계단은 대피한 공간이어서 화재가 날 경우에 평상시에도 압력이 굉장히 높아요. 네. 압력이 높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연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구조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러나 평상시에 문을 열어놓는다 했을 경우에는 압력이 똑같아서 네. 잘못하면 연기가 들어가서 굴뚝 역할을 해서 발화할 수 있는 공간이 돼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세종병원이나 다른 제천 사우나도 전부 이런 피난 계단이 역할을 못해서 네. 이런 상황이 돼 있거든요. 이번 사고도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네. 저렇게 연기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피난 계단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나 건물들에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계단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더 큰 압력으로 이 화재를 견딜 수 있는 피난 계단이라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으니 평소에 이 그렇습니다. 피난 계단은 문을 잘 닫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화재를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호텔 화재 경우에도 이 경우가 해당이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화재 조사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면밀히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 최초 발화 원인이라든지 불이 커진 네네. 요인이라든지 또 어떤 것들이 네. 있을까요? 네, 지금 그 지하 2층에서 지금 발화가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지하 예. 2층은 주차장입니다. 그러는데 주차장은 우리가 봤을 때 화재가 별로 나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요. 주로 차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나 작년
2017년 12월이죠. 제천 사우나도 주차장에서 발생이 됐어요. 화재가. 예. 근데 어디서 발생했냐면 겨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관 있지 않습니까? 배관, 예. 상하수도 배관. 이 배관이 동파나 빙결을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열선에 코일을 감겨두고 있어요. 예. 그래서 겨울에 관리를 잘못하면 이 열선이 과열돼서 화재 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차장에서 발화됐다고 하니 차량에서 원인이 아니면 다른 화재 날 수 있는 곳이 특별히 몇 군데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배관에 이런 동파 빙결에 어떤 코일 열선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하주차장 열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지금 뭐 웬만한 아파트나 건물마다 다 지하주차장이 있을 거고 똑같이 열선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열선을 설치하는 목적은 빙결이나 동파를 방지해서 얼지 않게 하고 있는데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는 또 이걸 더 보호하기 위해서 또 외부의 그 가연성 재질을 이렇게 감아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가면 관리밖에 없습니다. 자주 관리 보는 거죠. 네. 특히 이제 그 화재가 났을 경우에 화재 이제 감지 장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호를 주고 뭐 스프링 쿨러를 바로 작동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가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강릉 펜션 사고, 가스 중독 사고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규모가 훨씬 큰 곳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 숙박업소에 대한 뭐 안전 기준이랄까요? 관리 잘 되고 있다고 저희가 좀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호텔이나 숙박업소, 특히 병원 같은 이런 곳에서는 가장 그 병원 운영자들이 무엇을 제일 그 관심 있게 보냐면요.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요즘은 또 날씨가 온도가 낮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런 보온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사용하는 사람들은 따뜻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혀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호텔 같은 경우 우리가 다중들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업소에 관한 특별 법의를 제정을 하고 있어요. 네.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나 호텔과 병원이 다중 이용업소에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것도 입법화돼서 다중 이용업소 특별법에 포함이 되도록 병원과 여기 호텔이 숙박업소가 되도록 이런 제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 병원과 호텔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부분까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이송규 기술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문자 복원과 빙상장 수사 등 증거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부 문자 대화 내용을 복원해서 분석 작업에도 나섰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재범 전 코치 성폭행 의혹을 담당한 특별수사팀이 지난 11일 태릉선수촌 빙상장을 조사했습니다. 심석희 선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은 물론 빙상장이 아닌 곳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11일 날 금요일 날 왔습니다. 조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 보안 유지를 요청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여러 대를 압수한 경찰은 파손된 휴대전화 한 대를 제외하고 1차 복원 작업을 마쳤습니다. 복원된 자료를 넘겨받은 수사팀은 심 선수와 조 전 코치 사이 대화 내용 중 진술된 성폭행 정황과 일치하는 내용이 있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 선수가 사용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텔레그램은 보안성이 강해 복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계속 분석하고 있지만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는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조 전 코치 측이 수사에 대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참고인 조사를 위해 동료 선수 등과도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쯤 경찰의 구치소 접견 조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조 전 코치 측은 언제든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코치의 재판이 연기됨에 따라 조사가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지만 사회적 파장이 큰 데다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빙상연맹이 뒤늦게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조 전 코치에 대해 추가 징계 없이 영구 제명만 확정했는데 논의된 대책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선수 폭행에 이어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지 엿새 만에 뒤늦게 대책회의를 연 빙상연맹. 관리위원 9명 가운데 김영규 위원장, 성백유 서울시 체육회 이사 등 7명이 참석했습니다. 위원회는 조재범 코치의 상습 폭행건에 대해선 추가 징계가 아닌 영구 제명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적수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협회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추가 징계가 아니라 징계를 확정이죠.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입장입니다. 성폭행은 이제 그건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되고. 조 전 코치가 중국 대표팀을 맡으려고 시도한 사실도 확인돼 폭행과 성폭력에 연루된 지도자의 해외 활동을 막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연맹 징계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아 큰 효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빙상경기연맹에 이에 대한 규정을 세울 방안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합숙훈련을 축소하고 훈련단의 여성 지도자와 심리상담사를 포함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합숙훈련 기간을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각급 훈련단에는 여성 지도자 및 여성 심리상담사를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빙상연맹은 빙상계 전체에 대한 비리, 폭행, 성폭력 문제를 뒤늦게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사건을 감추기에만 급급했던 빙상연맹. 결국 책임과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전직 유도 선수가 고등학교 시절 코치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SNS와 언론에 폭로했습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었는데 검찰은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고창에 있는 한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다니던 전직 유도 선수 신유용 씨가 고등학교 당시 A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신 씨는 1학년 때인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20여 차례 악몽 같은 시간이 이어졌다며 SNS와 언론에 피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성폭행 사실을 밝히면 유도계를 떠나야 한다고 코치가 말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치가 임신 테스트기를 건네기도 산부인과에 데려가기도 한 사실도 폭로했습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졌지만 학교 측은 전혀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코치와의 악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A 코치는 지난해 아내가 의심한다며 50만 원을 보내줄 테니 성폭행 사실을 감춰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또 신 씨가 고소하려고 하자 500만 원을 보내주겠다며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씨는 결국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A 코치는 경찰 조사에서 고등학생 신분이었던 신 씨와 합의하고 성관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성폭행 피해를 증언할 증인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모습을 감추기도 하면서 사건은 별다른 진전 없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동료 한 명과 코치 한 명 진술 주소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 진술 주소를 못 받았어요. 보강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니까 부득이 저희가 불기소로 갔던 거죠. 경찰에서는 혐의 없음 결론이 났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이 사건을 원점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연이은 체육계의 폭력 그리고 성폭력 폭로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번에야말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드러난 일은 물론 개연성 있는 범위까지 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고 피해자들이 용기 있게 피해를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체육 분야의 성적 지상주의를 개선하고
체육계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쇄신책을 스스로 내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KT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KT 본사와 광화문 사옥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인사 서류를 토대로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사관들이 KT 인재경영실이 있는 광화문 사옥에서 파란 상자들을 들고 나옵니다. 검찰은 이곳과 인력관리실이 있는 KT 성남 본사 등에 수사관 3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KT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인사서류가 담긴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시죠. 어떤 물품을 압수하셨나요?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은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산하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2년이 채 안 돼 공채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정규직이 된 건데 이 과정에 이른바 윗선의 특혜가 작용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시민단체들은 김 전 대표를 직권남용과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달 말 수사에 착수한 서울 남부지검은 2주 만에 압수수색에 돌입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원내대표는 딸이 잠도 안 자며 공부해 공채 시험에 합격한 것이라며 특혜 채용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오늘 온종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었습니다. 10대 암사역 흉기난동 사건인데요. 관련 영상이 SNS에 공개되면서 사건만큼이나 경찰의 현장 대응이 논란이 됐습니다. 알고 보니 영상 속의 10대들은 함께 절도 행각을 벌였다가 경찰 조사까지 받고 난 뒤였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지하철 8호선 암사역 부근. 유동인구가 많은 저녁 시간에 이곳에서 19살 한모군과 18살 박모군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흉기를 들고 있었고 상대방이 이제 주변에 있던 분들이 전부 다 겁에 질린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이제 모르는 정말 일촉즉발 같은 상황이었죠. 급기야 한 군이 흉기를 휘둘러 박군을 다치게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곳에서 흉기를 든 한 군에게 테이저건을 쐈고 테이저건이 맞지 않자 한 군은 그대로 인파 속을 향해 도망갔습니다. 다행히 추가 피해 없이 한 군은 곧바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목격자가 찍은 영상이 부연 설명 없이 SNS에 먼저 공개되면서 경찰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테이저건을 쏘기까지 머뭇거렸고 테이저건이 불량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불량이고 이게 아니고 침 2개가 다 맞아서 계속 꽂혀 있어야지 작동하는데 이 친구가 몸을 안쪽 비틀면서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알고 보니 한군과 박군은 이미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황. 흉기 난동에 앞서 두 사람은 공영주차장 등을 돌며 금품을 훔치다가 붙잡혔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박군만 범행 사실을 자백하자 두 사람이 다시 만나 싸움을 벌인 겁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한 3회에 걸쳐서 마트 등 그런 상점을 대상으로 약 5만 원 상당의 절도를 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 군에 대해 보복상해와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동물 구호단체 케어가 유기동물들을 안락사시킨 사실이 드러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후원을 끊겠다는 항의가 빗발치는 가운데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박소연 대표는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락사 의혹을 받는 동물 구호단체 케어는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박소연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던 일부 직원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꾹 닫았습니다. 저희도 이제 논의하고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저희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단체 측이 안락사를 벌인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 항의도 빗발쳤습니다. 사무실에는 2분마다 한 건꼴로 후원을 끊겠다는 전화와 이메일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원들은 이렇게 사무실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장시간 대책 마련에 고심했습니다. 박 대표 역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법적 대응과 해명을 위한 자료 검토에 몰두했습니다. 현재 제기된 폭로 가운데 일부 왜곡이 있다며 기자회견도 예고했습니다. 또 일방적인 사퇴는 의혹만 키울 뿐이라며 거취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앞뒤 다 자르고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거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해서 좀 오해가 있는 소리에 대해서는 좀 해명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동물보호단체들은 박 대표를 상습 사기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케어 임원진은 서둘러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진상규명과 함께 사태 수습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화물선과 충돌해 전복된 낚싯배 선체 내부에서 실종자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이 사고 원인을 찾고 있는데 이 낚싯배가 당시 공해상에서 불법으로 영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 오동도 앞바다. 낚싯배 한 척이 밑바닥을 드러낸 채 뒤집혀 있습니다. 화물선과 충돌해 전복됐던 무조코입니다. 바지선에 실린 크레인이 줄로 배를 연결하고 끌어올리는데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양 뒤 선체 수색 과정에서 시신 항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선체 뒷부분 발전기실에서 발견됐는데 구조물에 낀 상태였습니다. 사망자가 4명으로 늘었고 1명은 아직 행방을 알지 못합니다. 해경은 사고 낚시 어선을 합동 감식합니다. 선체 충돌 흔적과 항해 장비를 확인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사고 어선은 공해까지 나가서 갈치를 잡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계를 벗어나 낚시하지 않았다는 당초 주장을 뒤집은 겁니다. 근데 통행적으로 많이 넘어간 거 아니라 약간 넘으면서 배지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없어요. 좁은 전라도에서 했기 때문에. 해경은 자동 어선 위치 발신 장치 신호가 사라진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 업체에 맡겼습니다. 사고 원인이 화물선과 낚시어선 모두에게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적 이유를 두고 사고 회피를 해야 함에도 서로간의 안전의 생각으로 마지막까지 가는 장면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된 부분입니다. 해경은 남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집중 수색 기간을 이틀 더 연장하고 수색 범위도 넓혔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2번째로 소환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첫 조사 때와 같이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석해 2번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첫 조사 다음 날인 지난 12일 검찰에 출석하긴 했지만 전날 조사한 부분에 조서 열람만 진행했고 검찰에 추가 신문은 없었습니다. 2번째 조사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옛 통진당 관련 재판 개입과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유출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일 14시간 반에 걸친 첫 조사에서 가장 큰 혐의를 차지하는 강제징용 재판 거래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거나 실무자급에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사과없이 답변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40개가 넘는데 첫 조사에선 준비한 질문지의 절반 정도가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2번째 조사 역시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자정 전에 마칠 계획입니다. 검찰은 앞으로 한두 차례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양 전 대법원장은 첫 조사 다음 날 다시 검찰에 나와 꼬박 10시간 동안 조서만 열람하고 돌아갔습니다. 첫날 조사 이후 열람 시간까지 더하면 지금까지 13시간 동안 조서를 들여다봤다는 건데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뭘까요? 양희력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조사 첫날 3시간 동안 조서를 열람한 뒤 조사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 오전에 편견 선입견 말씀하셨는데 검찰 수사가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어 다음날 오후에도 검찰에 출석해 10시간 넘게 조서를 열람했습니다. 이틀에 걸친 조서 열람에만 모두 13시간. 6시간 걸린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7시간을 넘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뛰어넘었습니다. 조서 열람은 피의자가 조사를 마친 뒤 본인 진술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칠 부분이 있으면 줄로 그은 다음 자필로 적는데 양 전 원장은 문구와 어휘를 하나하나 살피면서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전 원장이 조서 열람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한 건 10년 넘게 대법관과 대법원장을 지낼 정도로 법률 전문가인 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조금이라도 불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됩니다. 기자회견에서 후배 법관들을 운운했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함구하거나 실무진이 한 일이라고 미룬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 전 원장이 예상하지 못한 물증이나 진술을 꺼내들며 혐의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양 전 원장은 앞으로 남은 조사에서도 조서를 꼼꼼히 열람하며 방어 전략을 세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양희reg입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조사에는 조서 열람에 시간을 얼마나 썼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10분쯤 전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세월호 생존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가와 해운회사의 위법 행위가 생존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한 사람에 최대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1월 4.16 세월호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시행됐습니다. 법에 따라 생존자들은 6천에서 7천만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지만 모든 생존자가 국가의 배상금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진상이 전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배상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같은 해 9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우리는 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정부와 기업의 구체적인 위법 행위 등의 책임을 우리가 직접 드러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수집한 모든 증거와 증언들을 제시하며 정부와 기업과 이 사회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3년 그리고 넉 달. 길고 긴 법정 다툼 끝에 1심은 생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가와 청해진 해운이 생존자에게는 한 명에 8천만 원, 그 가족들에겐 200만 원에서 3,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겁니다.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과 구조 과정에서 해경 등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위법 행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특히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적시했습니다. 정확한 구조 정보 없이 지원 대책을 과다 홍보하는 등 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런 점이 생존자나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영향을 줬다고 봤습니다. 그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그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는 점 여기에 대한 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도 이번 판결에 큰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한 명에 2억 원, 친부모에게는 각각 4천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연초부터 경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청와대로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경제인 130여 명을 초청합니다. 올해 혁신과 고용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청와대에서 중소벤처기업인들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 올해는 여러분이 더욱 크게 체감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대기업과 중견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강모 LG 회장 등을 포함해 대기업 대표 22명이 참석합니다. 자산 순위 25위 이내 대기업 중에서 한진과 부영, 대림 세 곳은 빠졌는데 갑질 논란 등 여론과 재판 진행 상황 등이 고려됐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상공회의소 회장단 67명, 방준혁 넷마블 의장,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등 중견기업에서 39명이 참석하는 등 기업인 130여 명이 초청됐습니다. 특히 지난 2일 신년회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세대 교체된 4대 그룹 총수가 이번 간담회도 동행하면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주 이낙연 총리를 만나서도 삼성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계획을 설명하면서 국내 대표 기업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 반 전 대기업 총수들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호프타임을 가졌을 때처럼 혁신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교환하는 자리가 되기를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구애받지 마시고 그리고 또 굳이 자료나 수첩 같은 거 없어도 되고 그렇게 편하고 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으면 합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소상공인 또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계와의 만남도 준비하는 등 올해 혁신과 일자리 부문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경제 주체들과의 소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극우 논객 지만원 씨 논란으로 지연돼 온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을 뒤늦게 확정지었지만 논란은 더욱 커지는 모습입니다. 한국당을 항의 방문한 5.18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서 진상조사위의 최종 출범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만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실 앞에서 거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한국당이 뒤늦게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3명을 추천했지만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겁니다. 한 줄의 어떤 얘기를 했다든지 제대로 안 했던 사람은 한다라면 우리 5월 전체를 갖고 농락한 거죠. 한국당은 권태호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등 3명을 조사위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한국당 지도부를 만난 5월 시민단체들은 이들이 광주 항쟁의 가치를 왜곡하고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에 정말로 할 의지가 계신가, 있으신가, 참 저희가 의심스럽다 그런 생각이. 우리가 추천한 위원님들이 진실을 규명하는데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저희들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한국당은 조사위원 3명에 대한 추천권을 반납하라고 강력 항의했습니다. 특히 이동욱 전 기자는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기사로 피해자들로부터 공개 사과 요구까지 받았고 차기환 전 판사는 광주 민주화운동 폄하는 물론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 전력이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위원회가 돼야지 그 진실을 은폐하는 또 왜곡하고 은폐하는 위원으로 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추천 인사 9명에 대한 최종 임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큰 데다 5.18 시민단체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조사위 최종 출범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황 전 총리 입당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정치권 전체가 술렁이는 모습입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자유한국당 입당을 앞두고 정치권은 종일 떠들썩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황 전 총리가 한국당을 장악하면 수구 보수 원형으로 돌아갈 거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에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황교안 총리가
자유한국당을 장악하게 되면 수구 보수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의원은 오히려 잘된 일이라며 파상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내심 반가울 수 있는 우리로서는 사실상 다시 박근혜 대통령과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황 전 총리를 몰아세우는 동시에 한국당까지 반성 없는 보수 정권으로 싸잡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황교안 전 총리를 상대해 당권에 도전할지 한국당 잠룡들의 행보에도 다시 관심이 쏠립니다. 전당대회 불출마를 여러 차례 시사했지만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같은 질문이 또 쏟아졌고 위원장님이 그 전당대회 출마설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 어려운 질문하시는 우리 사무총장 대답하십시오. 홍준표 전 대표는 황 전 총리 입당에 별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서도 당권 도전에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거는 나는 큰 의미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이 선자리에서 길거리 인터뷰에서 말해주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친박계 내부의 분열 조짐도 엿보입니다. 대표적인 친박 중진 홍문종 의원은 황 전 총리에게 표가 몰리지는 않을 거라고 비판했는데 반면 윤상현 의원은 황 전 총리의 입당을 계기로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습니다. 유력한 보수 진영 대권 주자의 등판을 바라보는 여야 정치권의 복잡한 셈법에 황교안 전 총리의 향후 행보 하나하나에 당분간 상당한 시선이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다음 달 27일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게 될까요? 아니면 하지 않게 될까요? 아직 본인은 명확하게 도전 의사를 밝힌 적이 없지만 조만간 당권 경쟁에 뛰어들 것이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전당대회 게임의 룰이 정해진 것도 그 배경의 하나로 꼽힙니다. 지난 의총에서 그 의원들 의견을 좀 수렴해달라고 해서 다수가 현행 체제로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현행 체제대로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그동안 단일 지도 체제냐 아니면 집단 지도 체제냐를 놓고 내부적으로 갑론을박을 벌여왔는데요. 단일 지도 체제는 쉽게 말해서 당대표 한 사람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고 집단 지도 체제는 당대표 외에 최고위원들에게 권한이 분산되는 겁니다. 집단 지도 체제에서는 1위 득표자가 당대표를 하고 나머지가 최고위원을 맡게 돼서 계파를 불문하고 다양한 인물이 지도부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20대 총선 때 봉숭아 학당이란 비아냥이 나왔던 것처럼 계파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단일 지도 체제는 당대표가 당을 독단적으로 운영할 우려도 있지만 막강한 권한이 있어서 당 장악에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는 다음 총선 공천권을 쥐게 돼서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한 힘이 실리게 되는데요. 때문에 당내 기반이 약한 황 전 총리의 경우 이 단일 지도 체제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당의 전당대회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의 비중이 30%로 꽤 크다는 점도 인지도가 높은 황 전 총리에게는 유리한 점인데요. 이 외에도 신중한 황 전 총리의 성격상 믿는 구석이 있을 것이라며 이미 친박계와 교감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 전 총리의 당권 도전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우세한 가운데 내일 입당식에서 황 전 총리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네, 뉴스나이트가 전해드리는 생활의 팁 알아요 시간입니다. 올해부터 만 6살 미만의 모든 아이들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이 없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규 대상자의 경우 내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4월에 1월부터 소급을 해 4개월치를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신청을 했는데 소득과 재산의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이의 경우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추나요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잘못된 자세나 사고로 어긋난 척추와 관절, 근육의 제자리를 찾아주게 하는 치료법인데요.
한방병원이나 의원에서 추나치료법 시술을 많이 받지만 그동안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돼 부담이 컸습니다. 오는 3월부터는 이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회에 10,000원에서 30,000원을 내면 연간 20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보너스로 다가올까요? 아니면 세금 폭탄이 될까요? 직장인이라면 꼭 해야 할 연말정산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직장인들의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내일 오전 8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자동 집계된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볼 수 있고요. 국세청에 집계되지 않은 자료는 직접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 18일부터는 예상 세액도 계산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된다고 하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설 연휴가 이제 정확히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을 앞두고 온라인 쇼핑 사이트들이 설 선물 기획전에 들어갔는데요. G마켓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명절 선물 세트와 준비용품을 최대 70%까지 할인하고요. 옥션도 설 선물과 차례 음식, 여행 상품 등을 최대 69%까지 싸게 팝니다. 또 11번가는 오는 30일까지 가성비 좋은 선물 세트 3,000여 개를 최대 52%까지, 쿠팡은 이달 19일까지 최대 30% 할인의 선물 세트를 판매합니다. 설 선물과 제수용품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쇼핑 문화 관광축제 코리아 그랜드 세일 17일에 열립니다. 2월 28일까지 43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850여 개 업체가 다양한 할인을 제공하고 8개사가 항공권 할인, 또 K-트래블버스가 서울에서 지방 노선 1+1 행사를 합니다. 특히 에어서울과 제주항공의 경우 한국행 항공권을 각각 97% 또 85%나 싸게 판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70여 개 호텔 레스토랑과 국내 숙박업체들이 외국인을 상대로 할인 행사를 펼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택시요금 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에 이어 인천 택시요금도 오릅니다. 2월 말부터 기본요금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거리요금은 100원당 144m에서 135m로, 시간요금은 100원당 35초에서 32초로 조정이 됐습니다. 자고 나면 오르는 각종 물가가 내렸다는 소식 언제쯤 전할 수 있을까요? 꼭 한 번쯤은 전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알아요였습니다. 서울의 첫 초미세먼지 경보, 이건 어떤 신호일까요? 이 정도 공기질에 외출하는 게 우리 건강에 정확히 어떤 위협이 되는지 나이트 포커스에서 분석해봅니다. 네, 그리고 지난 휴일을 들썩이게 한 사건 소식도 모아봤습니다. 잠시 후 10시 50분에 이어집니다.